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 중등 국어 임용에 합격한 합격자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체적인 전공 영역에 대해서 먼저 문법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수험생마다 다양한 개인적 상황, 또 성격, 학습 양식이 있으므로 저의 방법을 참고해 주셔서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법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문법 영역은 일단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딱딱한 규칙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처음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익히다 보면 점수를 획득하기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법 영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총 4가지를 학습 내용으로 삼아서 1월부터 11월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먼저 기출, 2기출 또는 30 분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은 전 영역에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문법 영역의 경우 문제에 다양한 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문을 분석해서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 소스를 확인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반모음은 음소냐 아니냐와 같은 그런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해당 문제를 통해서 그 개념을 기출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를 접근하는 방법도 달리 설정할 수 있고 기출 간의 그 연관성, 연계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동해쌤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30 분석지라는 노트에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옆에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가면 그것이 후반기에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문법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법의 답에서 떠나서 이 문제에서 내가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소스가 무엇인지 어떤 요소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도출하기까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한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영역에서 한판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방대한 문법 내용에 기본 체계를 잡을 수 있고 그 한판에 자세하게 큐체크나 아니면 본인의 표식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 취약한 내용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해쌤이 주신 한판도 있고 스스로 정리한 한판을 활용했는데 저는 꼭 마지막에는 본인이 정리한 재구성한 한판을 만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목차를 개인에 따라서 재구성하고 또 중요 요소를 체크하고 그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는 활동 자체가 본인이 개념을 활용하고 그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현대 영역과 중세 영역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이 노트, 스프링 되어 있는 노트를 사서 각 장을 뜯어서 두 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넘겨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총 현대랑 중세 모두 문자론 또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 그 다음에 의미, 활용 이렇게 한 장에서 두 장씩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큰 제목과 또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니은과 시읒 변이음의 공통점 차이점 또는 최소 재립상의 성립 유무 판단하는 기준과 같은 그런 출제 요소들이 각각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이 제목 아래 출제될 수 있는 요소가 모두 상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후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렇다면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먼저는 동해쌤이 자료를 배부해 주신 동해쌤의 한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 7, 8월에 있는 요소도 있고 그 전 요소도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먼저 빠르게 계속 반복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회독하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제목의 얼개를 구성하시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기출이나 또는 개론서에서 중시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우면서 여러 번 수정을 거듭하시면 마지막에는
완벽한 한 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반기에 수업 전, 중, 후를 이용해서 한 판을 모두 완성을 하였고요. 7, 8월과 90, 11월에는 모의고사와 또는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하면서 한 판을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한 판을 중요시하면서 꼭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개론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법 문제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딱한 개념을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건 어렵지만 줄글로 되어 있는 개론서를 좀 더 이해를 한다면 그 개념의 배경을 알 수 있어서 암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 있는 상반기에 1회 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론서별로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비교 대조하면서 내용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개론서를 읽을 때 그 많은 양을 읽어야 하는 강박이 있었고 목표 의식 없이 읽었다라는 사실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그 내용이 금방 휘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3주 때는 개론서를 읽기 전에 제가 어떤 부분은 헷갈리는 개념이나 출제 요소와 같이 초점을 둬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를 선정을 하고 그 이에 맞춰서 개론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의미가 낱낱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약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다회독하기 위해서는 개론서 뒤에 있는 색인 표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 국외음화라는 개념을 잘 모른다고 하면 국외음화 개념이 나와 있는 다양한 장에 각각 들어가셔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훨씬 더 밀도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내용으로는 수능 문제집이 있습니다. 저는 수능 특강 또는 수능 완성, 파이널 모고, 자이스토리와 같은 수능 문제집을 활용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 급박한 시간에 판단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수능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그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수능 문제는 개론서 내용이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단순히 풀고 틀리고 맞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출제 요소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셔서 그것을 마찬가지로 한 판에 옮기시고 이것을 학습 도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 시기별 4가지의 학습 영역을 시기별 학습법으로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념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1월부터 6월에는 먼저 수업 전에 이기출과 삼국 분석지를 스터디를 통해서 미리 풀고 그 스터디 안에서의 출제 요소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서는 동혜쌤이 말씀해 주시는 그 요소와 제 요소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이 역시 한 판에 옮겼던 것 같습니다. 수업 이후에는 복습을 했고요. 또 개론서와 한 판을 정비하면서 1월에서 6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7월에서 11월은 다양한 문제로 또 개념을 내면화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 역시 수업 전에 기출문제나 또 개론서, 한판 등을 통해서 출제 요소를 미리 보고 제가 문제를 품으로써 제가 사전에 검토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제 머릿속에서 문제를에서 활용이 되었는지, 잘 활용이 되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어교육론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총 4가지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문법 영역과 마찬가지로 30 분석지, 그다음 한판, 개론서, 수능 문제집.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을 더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찬가지로 30 분석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교론에서 30 분석지, 즉 기출은 문법과 조금 다르게 예상 출제 요소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답안으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재출제 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그 모든 선지, 지문의 내용을 달달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개론서 내용을 30 분석지에 정리를 하고 또 이것을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교론 기출은 또 힌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교론에서는 발문과 지문 작성 방법 간에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선긋기 힌트 찾기를 통해서 정말로 써야 하는 답안을 구체적으로 정교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쌤이 강조하시는 그 선긋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에 조금 더 근접해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교론 기출은 또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 간의 대화형 또는 개론서가 예시가 되는 자료로 사용되는 개론서형, 또 교과서형과 같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유형별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세분화해 주신다면 짧은 시간 안에 바로 문제의 답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한판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영역도 문법 영역과 마찬가지로 화법과 또 작문과 독서 이렇게 세 영역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개론서와 또 기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이 자료는 교과서 학습활동에 해당되는 내용 또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큐 체크된 것과 또 기출 표시된 것 이것들을 반복해서 암기를 한다면 문제 속에서 다양한 키워드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판 내용은 문법과 동일하니 개론서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서 영역 또한 화법과 작문, 독서 다양한 개론서를 읽었는데 이 역시 상반기에 1회독을 먼저 하시고 이 내용을 한판에 바로 옮겨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문제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교론 수능 문제집은 문법과 달리 담화 유형이 발표나 또는 보고문, 건의문과 같은 그런 유형들로 조금 한정적이어서 저는 모든 문제집의 내용을 풀진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문 분석입니다. 담화 유형이나 독서 문제의 경우, 화법의 담화 유형이나 독서의 문제의 경우 지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문제집을 통해 정해진 시간 내에서 긴장감을 유지를 하면서 빠르게 지문의 상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기나 선지의 내용을 키워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 담화에서 청중과의 상호 교섭을 유지하기 위해 화자가 사용한 표현하기 전략 또는 비평문과 건의문의 장르적 차이 등과 같은 내용은 중요한 출제 요소이므로 개론서 내용이 고등학생의 언어로 변화를 한다면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구나를 염두에 두면서 그 내용을 한판에 옮기신다면 그 이론과 적용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015, 2022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교론 영역은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출 문제를 보시면 기입형 답안으로 많이 변형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제 요소로 많이 교육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2022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그 학습 부담감이 더 늘어나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을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강화가 되고 약화가 되고 어느 부분 중복되는 것을 확인한다면 다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요소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어서 이를 부담감으로 느끼시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힌트로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해쌤 문풀 또는 모고반에서는 빈틈없이 교육과정 요소를 활용한 문제를 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 더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학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문법 영역과 국교론 영역은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여러 번 정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텐데 문학은 작품도 너무 많고 또 그 많은 작품 가운데 어떤 작품이 나올지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대비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어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5가지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기출과 참공 분석지입니다. 문학 기출은 반복적으로 재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술형 기출뿐만 아니라
객관식 기출이나 또 논술형 기출의 출제 요소도 모두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문학 기출은 기출 간의 연계성이 매우 확실하게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암기하시면 답안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30 분석지에 그 내용을 한 판으로 세분화하여서 정리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는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판은 문법과 또 국교론 영역과는 조금 다르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든 한 판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기출 간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는 기출 번호가 쓰여 있고 그 밑에서는 모티프의 역할, 인물형, 서사구조, 서사의 계기성과 같은 그런 출제 요소들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설화, 가전, 소설과 같은 장르 아래 해당되는 기출 작품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비슷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이 연계성이라고 하는데 이 연계성을 바탕으로 다음 출제 요소를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전 산문과 고전 운문과 현대도 마찬가지로 현대 운문, 현대 산문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한 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문학사 및 세부 작품 내용을 정리한 한 판입니다. 고전과 현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현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부분은 1950년도 전후에 대한 문학사 내용입니다. 전후사회 현실 인식에 대해서 비참하거나 참혹한 그런 현실로 인해서 그 전쟁의 비극성과 폭력성, 비인간성과 같은 것이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키워드는 2023년 기출에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적인 연도 아래 그 키워드가 있고 이 시대에 중요시되는 작가, 즉 황순원과 또는 이호철, 손창섭, 이범선, 하근찬과 같은 그런 작가별로 해당 중요한 작품과 그 작품 안에서 꼭 봐야 하는 출제 요소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전인데 고전도 마찬가지로 상고시대, 또 고려시대, 조선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대표적인 고대 가요, 향가와 같은 장르 아래 부채 잘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을 위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키워드 한 판입니다. 이 키워드는 문학의 개념어를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30 분석지, 즉 기출에 나와 있는 키워드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고전과 현대 둘이 나눠서 정리를 하였는데요. 고전의 경우에는 주제 민중의식과 또 지향 가치, 인물형, 소재와 같은 그런 키워드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 예시로 지향 가치 부분을 보시면 자아가 세계와 대응을 할 때 그 대응 양상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소설과 또 설화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가 개인의 애정지상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또 세계는 그 신분적 제약 또는 폐쇄성이라는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키워드, 즉 답안으로 바로 활용이 될 수 있는 키워드 모음집을 따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 키워드의 종류, 3판의 종류는 수험생마다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취약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한 판을 각각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개론서는 모든 내용을 한자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어떤 문학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 출제 요소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동에셈 문풀 및 모고반에서는 빈틈없이 그 개론서 내용을 반영한 문제를 풀게 되므로 이때 더욱더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문제집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학 기출에서는 식구나 구절을 인용해서 쓰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문제 답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선지의 그 정오 근거를 구체적인 구절에서 찾는 그런 서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지에 맞고 틀림을 판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맞고 틀린 이유를 구체적인 식구나 구절과 연결하는 그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학 수능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의 그 시적 상황과 표현, 인물, 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니
이 선지 속에 유용한 키워드와 그 파악한 시적 상황들을 잘 조합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능 문제집은 산문과 운문 섞어서 매일 30분 이상 투자해서 풀었습니다. 문학 키워드는 아무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여러 작품을 통해서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바로바로 문제를 풀 때 자연스럽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능 문제집까지 활용 방안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문학 작품 구조도 또는 해법, 오감도와 같은 그런 자습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학 시험은 문학을 감상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선지에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잘 조합해서 답안을 도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문학을 감상하고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많은 배경 지식을 인풋으로 넣어 놓아야 합니다. 이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문학 작품 구조도와 해법과 오감도 자습서입니다. 이 자습서에는 상호 텍스트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세 내용들이 매우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반기에 1회독을 하시고 또 중요한 큐체크 요소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많은 회독수를 높여서 본인의 배경 지식으로 습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대학교 3, 4학년 때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학교 3, 4학년은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인풋을 다양하게 넣다 보면 기출이나 또는 개론서와 같은 빈번하게 출제되는 출제 요소가 투입되었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에 근거하여 출제 요소를 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임용을 조금 더 빨리 합격하고 싶으신 재학생들에게 3, 4학년부터 이 문학 작품 구조도, 해법, 오감도 자습서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 학습 양식이 장독립형 형식입니다. 즉, 제공받는 그 자료를 본인이 스스로 비교 대조하면서 규칙이나 어떤 규칙을 찾아내서 한 판을 정리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그 한 판이 큰 무기였는데요. 차근차근 꼼꼼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론서, 기출과 같은 기본 서적에서 자습서나 또는 수능 문제집과 같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선정하고 월별, 주간별로 그 계획표를 세분화해서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매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목표가 불명하므로 슬럼프가 덜 오게 되고 누락된 부분 없이 차근차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뒷심이 정말 중요한데 뒷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상반기에 꼼꼼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 색다른 문제로 인한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험을 치르는 횟수가 거듭하면 할수록 그 간절함이 커져서 불안함이 있었고, 그 불안함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대응을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총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내용에 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어느 상황에 도달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예의겠지만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공부하고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해결하려는 그 노력은 현장에서 다양한 색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얻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이 시험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독서실이나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텐션이, 긴장감이 루즈해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일이 당장 시험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분명 긴장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임하게 되면 급박한 현장에서 생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그 내용은 다른 사람도 어렵다. 따라서 그러니 차분하게 풀어보자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많은 공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들이 맞추는 문제는 본인이 꼭 맞춰야 되기 때문이라서 기본적인 내용은 습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도 어려우니 차분하게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 유형과 형식, 즉 내용을 물어보는 발문이 새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내에서 필요 없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배제를 하고 반드시 봐야 하는 정보에만 집중을 하신다면 문제에서 새로운 내용을 만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평소 해오던 그 페이스대로 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반성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와 또 문제풀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1년 동안 시험을 보는 횟수는 한 번이기 때문에 본인이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기출을 원본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월과 3월과 5월과 7월에 봤을 때 그 얻는 깨달음이 다른데 그 이유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스스로가 성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기출을 봤던 내용이 있다면 또는 소수분이시라면 그 기출 원본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시험 때까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점검을 하면서 공부를 지속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정동혜 선생님과 예비교사분들께 응원의 한마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정동혜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혜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면 정말 많은 공감과 그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하면 동희 선생님께서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아시고 저의 상황을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또 적절한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는 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비계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동혜 선생님과 상담을 하실 때 본인이 상황을 솔직하게 모두 말씀드리고 이에 바탕에서 동혜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는 노력을 들이신다면 동혜 선생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예비교사분들께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라는 같은 직업, 같은 꿈을 갖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예비교사였고 지금도 교사임에 정말 실감이 나진 않지만 언젠간 끝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 역량과 많은 능력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올해 한 해 그 과정 속에서 각자의 기쁨과 또 감사함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의 꿈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